탄도미사일 중에서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우레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우레라는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폴란드에 수출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항공기에서 쏴서 할 수 있는 탄도탄 종류로 개조될 수 있는데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적을 타격할 수 있고 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무포2 함대지 탄도탄을 개발해서 KGDX와 정조대항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버튼만 누르면 5분에서 10분 안에 북한의 핵심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무는 현무 2, 3, 4, 5가 있고 6가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의 BM 혹은 CM 무기입니다. 여기서 BM이라고 하는 것은 발레스틱 미사일,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이고, 탄도 미사일은 우주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서 정점을 갔다가 낙하 속도로 해가지고 또 조립 순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명중하는 무기고, CM이라고 하는 건 현무 3를 이야기한 건데 앞서 말한 천룡같이 이제 제트 엔진을 달아서 아주 낮은 고도로 순항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의 경우에 현무 2에서는 1톤, 그 다음에 현무 4에서는 2.5톤 이상,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무 5 같은 경우에는 8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8톤 이상의 탄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탄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단거리 탄도탄이 500km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탄두가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냐, 이렇게 설명하자면 현무5 미사일의 8톤 탄두는 F-15K 전투기 한 대가 한 번에 폭격을 할 수 있는 폭탄 탑재량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F-15K는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고 현무5는 일회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가성비로 치면 항공기가 폭탄을 떨구는 거에 미사일보다 훨씬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파괴력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관통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관통력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항상 거의 모든 시설들을 지하화하고 핵심 표적들, 그러니까 북한의 지휘소라든가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 뭐 거의 100m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벙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통력이 중요합니다. 관통력이라는 거는 흙이나 콘크리트를 얼마나 깊게 팔 수 있는가, 이 탄두의 미사일 위력이 이건데,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의 비핵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제일 크고 위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핵 탄도 미사일보다 관통력이 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무5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관통력을 지닌다. 요것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무5의 관통력은 F-15K 대비 거의 10배에 가깝다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것은 F-15에서 장착하는 지하 관통 폭탄 대비 그렇게 관통력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의 한 몇십 미터 이상의 지하 표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100m, 200m로 깊게 들어간다 해도 이 현무5로 대응이 가능하다. 왜 대응이 가능하냐면 현무5의 또 다른 특징은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못으로 망치를 박을 때 여러 번 박아가지고 넣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현무5 미사일로 관통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순차적으로 쏘면 거기서 50m, 100m, 200m까지 표적이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숨을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현무5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무5가 왜 중요한가? 단순히 8톤 탄두가 세계 최대 탄두라는 데 주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할 수 있고, 핵심은 지하 표적을 관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 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현무5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핵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항공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앞서 말했듯이 현무는 5선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탄도 미사일 중에서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우레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우레라는 미사일은 한국형 전술 탄도 미사일 KT-SSM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쓸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폴란드에 수출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개조를 해가지고 ASBM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의 종류로 개조될 수 있는데, ASBM이 무엇이냐? 항공기에서 쏴서 할 수 있는 탄도탄. 그래서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적을 타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은 표적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대한 버전이 개발되면 또 KF-21의 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현무5를 배에다 실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합동 화력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갖추기 어렵고 북한의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니까 배에다가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꽉꽉 채우는 무기고함, 아스널십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현무5가 되는 정도 되는 거대한 미사일을 배에 탑재하는 계획은 일단 접었고요. 대신에 현무4-2 함대지 탄도탄을 개발해서 KGDX와 정조대항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무4-2, 현무4-2의 경우에는 함대지 경고, 그러니까 배에 실을 수 있게 설계된 전용의 탄도미사일인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정조대항함에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개발이 완료되면 빈 공간에다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채워넣을 거고 전쟁이 시작되면 버튼만 누르면 5분에서 10분 안에 북한의 핵심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 4-4, SLBM 같은 게 이미 발사 시험이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장보고 3 잠수함, 뭐 도산 안창호급에 적용되고 있고 이것도 결국 성능과 위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님이 미사일 1만 양탄 계획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새 정부에서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 계획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공격용 미사일과 방어용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10,000발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억제하자는 개념입니다. 왜 10,000발이냐?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피해 면적으로 계산할 시 현무5 200발이 전술에 1발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무5를 200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평양 전체를 전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제 공격하면 북한한테 이제 핵 억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미사일로 1발로 처리할 거를 현무5 미사일 200발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핵무기라는 게 그냥 만들고는 쉽고 뭐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만들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뭐 국제재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핵물질 관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먼저 만들기보다는 이런 비핵으로 최대한 핵무기의 효과를 내는 현무5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1발로 하려면 200발 정도의 현무5 미사일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200발의 현무5를 쏘면 전술핵 1발처럼 쓸 수 있죠. 대신에 1대200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성비가 나오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나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와 드론이 미래 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자체는 많습니다. 특히 CCA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될 것인데 원래 사람이 탄 비행기를 대신해서 무인 전투기를 하려는 시도는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사람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모조리 다 대체를 하려고 만들다 보면 사람이 탄 비행기보다 훨씬 비싸게 됩니다. 지금 KF-21 가격이 1억 달러가 훨씬 못 미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만들고 있던 X-47 무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 2억 달러가 넘게 들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무인 전투기를 하려 했는데 무인 전투기를 만드니까 돈이 너무 드네? 하면서 포기가 됐거든요. CCA는 이런 단점을 해결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멈티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에서 중요해졌는데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게 싼 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율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작전하면서 이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옛날에 만들었던 무인 전투기보다 훨씬 코스트 다운을 해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공중전의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캐리어라는 유닛이 있어요. 유닛 하나에 여러 대의 인터셉터라고 하는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보호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처럼 미래 공중전은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 한 대에 여러 대의 CCA 무인 전투기가 같이 결합돼서 몸빵을 해준다. 그러니까 적 공격을 대신 막아주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대신 가면서 사람이 탄 비행기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걸로 항공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AI와 드론이 핵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AI와 드론이 미래 공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거고, 핵심 목표는 인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적이 알고 있는 거, 정보의 격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적도 인공지능을 쓰고 우리도 인공지능을 쓰는 미래 항공전이 되고 이제 드론 전쟁이 됐을 때 핵심 목표는 적보다 먼저 미사일을 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적보다 먼저 미사일을 쏘려면 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나의 판단이 정확하게 맞는지,
혹시 적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적의 알고리즘을 깨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착각할 수 있게 미끼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정보를 줘가지고 적이 나보다 최대한 늦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수싸움이 되는 게 미래 공중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이 이런 거가 굉장히 비슷한 건데 저 앞서 말했듯이 파키스탄 공군이 중구자 전투기 J-10C가 좋은 전투기에 맞으나 기본적인 통념으로는 인도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가격도 훨씬 비싸고 성능도 좋았어요. 특히 이 라팔 전투기에는 스펙트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비가 달려 있어서 적이 나를 공격하고 이랬을 때 미리 경보를 내리고 자체 방어 능력이 좋았는데 이번에 미사일이 격추돼 가지고 추락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파키스탄에 어떤 공격을 했을까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인지를 무너뜨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팔 전투기의 경우에 도청을 해가지고 라팔 전투기가 안에 누가 탔고 조종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팔 전투기가 공격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전투기 탑건2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적이 나를 꼬리에 물고 하면 삑삑삑 소리가 나고 경보가 나잖아요. 이게 라곤이라고 하는데 공격자가 레이더로 저를 조준하면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을 무력하려면 조준을 하는 애랑 공격을 하는 애랑 따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시켜가지고 전자적으로 해서 뒤를 치게 하나. 이러면 이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격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규에서 인지 붕괴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00년간 변하지 않는 원칙은 확실합니다. 적보다 내가 먼저 공격하면 이긴다. 그런데 적이 안 보이는데 공격하면 당연히 허공에다 쓰는 거니까 내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적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적은 나의 위치를 모르게 만드는 각종 기술과 전술이 발달되는 것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적을 혼란시키고 내가 이제 안전한 곳에서 적을 찾는 이런 것들의 전술이 발달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서 40년 뒤의 미래에서는 아마 에너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쟁이 무엇이냐? 요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보면 SF 영화에서 보면 레이저 빔을 쏘잖아요. 레이저 빔과 HPM,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적과 교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의 경우에는 맞추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레이저나 전자파는 즉시 공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적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레이저를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법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뭐 진짜 완전 망상을 한다면 뭐 거울을 붙여가지고 막 반사를 시켜서 어디에 레이저를 부르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쏜지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60년 뒤, 80년 뒤 미래는 하이퍼소닉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이퍼소닉은 마하 5에서 6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행기 기술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막 1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막 2시간, 1시간 안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가지게 되는 비행기들이 등장하고 비행기들이 공중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행기들은 대기권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 비행기로 진화가 될 것인데 마치 해전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이 싸우듯이 이제 우주랑 대기권을 오갈 수 있는 우주 전투기랑 대기권에 있는 전투기가 마치 배와 잠수함이 싸우듯이 싸우게 되고 막 필요할 때 막 우주로 도망치고 막 우주에서 싸우다가 대기권에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피하고 이런 것들의 전술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드론, 그 다음에 드론을 맞는 안티 드론 장비 이런 개발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많고 성실하고 정말 도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규제 장벽이 있고 두 번째로 기술이 사실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드론 기술 중에 주도권이 중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이 드론 기술에 어려워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DJI 드론을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가 막 순수 미국산 드론을 만들었는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생기고 있는데 드론의 산업계 자체 핵심 부품을 다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드론 부품을 쓰지 않고서 우리가 군용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고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술 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드론의 핵심 부품, 플라이트 FCC라고 하는 플라이트 컴퓨터,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지만 정작 드론에 쓸 드론 중용 배터리는 아직 대량 생산이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지원이 필요하고, 드론 모터도 사실 중국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FCC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기능이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국산하는 지원책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AI 조종사 기술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X-62A라는 비행기를 사용해서 미국이 AI 파일럿을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F-16인데 사람이 타지 않도록 개조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비행하고, 특히 격투전, 꼬리에 꼬리에 무는 전투를 어떻게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 결을 거쳐서 인간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진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CCA라고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투기 이런 거에 개발이 미국에 나선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젠젠 AI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회사들이 항공기용 AI 파일럿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특히 카이가 카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완성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KF-2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4.5세대 전투기라는 기술을 이미 미국이 다 실증을 하거나 한번 검증해보고, 아, 만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 파일럿은 우리보다 선진국 미국조차도 지금 이미 개발 중인,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구축에도 어렵습니다. 결국 기계학습을 하는데 뭐 챗GPT라든가 이런 LLM 같은 경우는 검색어 돌리고 유튜브 학습시고 이런 학습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공중전 자료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결국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비행기들이 엉켜가면서 격투를 하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자료 축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현재는 좀 개선돼 가고 있는 방향이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AI 무인기들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의 경우 주목할 것은 일단 K3를 불리는 차세대 전차입니다. K3 전차는 지금 K2 전차도 세계 최고 성능이긴 하나 세계 최고 성능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120mm 주포를 가진 K2 전차의 공격력보다 훨씬 더 향상된 130mm 화력암포를 장착하고,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기존의 전차를 뛰어넘는 개념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방위사업의 베스트셀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도 개량돼서 K9A3 유무인 자주포로 변화합니다. 유무인 자주포란 게 뭐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이 타고 이제 지휘 차량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자주포들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념을 보면, 사람이 탄 자주포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무인 자주포가 뒤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자주포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서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군대의 무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도 공군처럼 무인 전투기를 많이 했는데 무인 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USV라고 하는 게 무인 포트, 무인 수상함이 있는데, 현재는 정찰용이라 해가지고 간단한 무장을 사용하거나 적진에 이제 어디가 있는지 보는 용도인데, 본격적인 전투용 무인 수상함들이 뭐 200톤, 300톤이 넘는 큰 크기에다가 대량의 미사일 탑재해가지고 인간이 탄 전투함을 보조하는 용도로 지금 개발 중이고, USV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의 경우에는 추적이 중요해요. 적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인간이 탄 잠수함보다 무인 잠수함이 이런 데 좀 좋기 때문에 정찰용 무인 잠수함을 개발해서 지금 북한에 몰래 침투해서 북한 잠수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정찰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개발 중이고, 앞으로는 무인 잠수정이 개발이 돼서 스스로 열애를 사용해서 북한 잠수함을 공격하거나 이런 능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굉장히 원해가지고 F-35B라든가 KF-21N이라고 하는 이 고정익 전투기를 사용하는 전투함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배도 비싸지만 비행기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조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이라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뿐만 아니라 각종 드론과 무인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무인기 통제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KF-21N 버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사용한 그 항공모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 없이 어느 정도 200m 이상의 갑판을 가지고 있는 그 상륙함이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비행기가 굉장히 비싸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이제 KF-21N, 그러니까 KF-21을 개조해서 나이기를 좀 더 높이고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조를 하는 것이 제한됐는데, 이게 F-35보다 가격 자체는 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운용 유지도 좀 편하고, 대신에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어서 이륙에 사출기가 필요합니다. 사출기란 건 캐터필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막 그 증기나 전기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장치, 요거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레스팅 후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탑건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항공모함 착륙하려면 그냥 알아서 엔진 끄고 착륙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강제로 고무줄로 당겨가지고 멈춰 세워요. 이런 장비 같은 게 만들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싸가지고, 와, 이거 구성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추진되지 못했다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는 무인기를 사용한 항공모함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계 같은 경우에는 체계 통합,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무기 체계들이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대규모의 데이터가 교환돼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좋은 점이 뭐냐? 전투기가 항공기를 공격할 때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떠 있는 KDDX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해줘가지고 이걸 보충을 하거나, 반대로 KDDX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같은 게 탐지해야 되는데, 이제 수평선 밖에 멀리 있는 표적을 보려면 KF-21이 탐지를 해가지고 정보를 줘가지고 쏘거나, 이런 것들이 되려 하는데, 요게 핵심은 무기 국산, 그냥 국산 무기가 돼야지 이런 그 체계 간에 연동이 되고, 수입 무기 체계랑 이렇게 연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KF-21 나오고 곧 KDDX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무인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203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국산 무기체들이 바다, 땅,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서로 하나의 무기체계처럼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작전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무기가 내가 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쏴주는 게 뿐만 아니라 적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아군 자산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숨어가지고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전투기, 그 다음에 전투함으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한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본의 그 무기 개발 분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흔히들 일본이 지금 현재 무기 수출 3원칙을 벌였기 때문에 군사 대국화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일본이 무기를 해외 수출을 안 해봤으니까 기술력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부분은 있어도 수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무기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경험이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수출하고 하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좀 멀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게 좀 진전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은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비공이라고 해가지고 유도 로켓이 있는데, 요거는 작고 가벼워가지고 무인 수상함에다 쓸 수 있어서 미국제 무인 수상함에다가 이 비공 로켓을 통합해서 쓰는 시험이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이미 시연되었고, 잘하면 우리 이제 비공 로켓이 미국 해군이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트라고 하는 UGV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인 안두릴과 협업해서, 안두릴은 운영 프로그램과 AI 만들고 하나는 여기 구동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해서 미국에 도전했는데, 이것은 아쉽게도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만든 스카이마스터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이 도입 사업에서. 다만 이게 사업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반산업체나 이런 무인 지상 로봇 이런 협력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현재 이야기가 되는 게 수상한 건조가 있습니다. 수상한 건조의 경우에 미국의 조선사업이 무너졌으니까 한국에 조선주가 많이 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 기대하는 바는, 현재는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미국의 함정을 미국 내에서 미국 조선소만 건조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형편없어져서 미국 해군이 대결을 하려면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 외주를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이 성사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미국에 이지스함 8척 정도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전체 생산량을 대 6배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을
그 조선사 하나가 줄 수 있어서 전력 건설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기 T-50N이 있는데 원래 T-50은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수출하고 싶었으나 보잉의 T-7이라는 비행기의 경쟁이 탈락해가지고 졌어요. 대신에 훈련기에서 진 대신 이제 가상적기 그 다음에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 말고 해군 훈련기 사업인데 여기에서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중에 좀 뛰어난 기술들이 있어서 요것과 공동 연구를 할 만한 게 있다. 어떤 게 있냐? 지금 현재 KF-21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한 A사 레이더 기술. 이게 세계 최초의 항공기용 A사 레이더 기술을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노하우나 공동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전투기나 아니면 우리 장비의 성능을 좀 개량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레이저나 레이더 같은 미래형 무기도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 또 우리나라 국방 기술도 발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